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이 스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 나이에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지겠어? 이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첫 번째 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 몸도 어느 정도 따라주었고 일도 아직 손에서 놓지 않았고 주변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무상을 잊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준비가 없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병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직 조금의 수입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직 자식들이 연락을 해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직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잔인한 말로 바뀝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서히 쌓입니다. 생각 하나, 태도 하나, 미루는 선택 하나가 모여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돌아옵니다. 특히 60이라는 나이는 그동안 쌓아온 삶의 방식이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관계, 마음가짐, 생활습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경제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노후를 결정짓는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준비를 낳고 준비가 선택지를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낙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미래를 애써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남들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는 마음, 알아도 외면하는 마음입니다. 이 무명이 쌓이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사라진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밤에 생각이 많아지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이 불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안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한 가지 연습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잠깐 만드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10년 뒤에 나를 정말 돕고 있는가? 판단하지 말고 답을 고치려 하지도 말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연습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실을 보는 용기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희망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을 것과
붙잡을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오히려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언제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당연함이 어떻게 구체적인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삶을 어떻게 가난하게 만드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떠올릴 때 마음속에 하나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그 기둥이 연금일 수도 있고 한 채의 집일 수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일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처음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불안을 잠시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균열이 시작됩니다. 하나에만 기대는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꼭 욕심 많을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흔한 집착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준비를 멈추게 만들고 현실을 점검하지 않게 만듭니다. 마음은 안정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삶은 점점 한 방향으로만 기울어집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위험한 습관이 바로 이 단일 의존입니다. 수입이 하나뿐인데도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몸이 아직 움직이는데도 건강관리를 미루고 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기대어 서 있으면 그 하나가 흔들리는 순간 삶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큰 지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때의 고통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의지할 곳이 하나뿐이었던 삶의 구조에서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마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하나에만 의존할수록 삶은 더 취약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기둥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삶은 반드시 고통을 만납니다. 이 습관이 위험한 이유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괜찮다는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괜찮다는 말은 지금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기대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지탱해 줄 다른 발이 있는가입니다. 잠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떠올리거나 실제로 적어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수입, 건강, 관계, 일상, 루틴. 그리고 그 중에서 사라지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답이 하나뿐이라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 연습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으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만 쥐고 있던 것을
두 손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모든 기대를 몰아넣지 않을 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사람은 작은 준비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단일 의존이 왜 특히 자녀 관계에서 가장 깊은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기대가 어떻게 짐이 되고 사랑이 어떻게 상처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에만 기대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로는 잘 꺼내지 않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 이 한 문장은 중년 이후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위안처럼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이 생각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몸이 움직이고 아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각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물건이나 돈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도 집착이 생깁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은 가장 자연스럽고 그래서 가장 깊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만큼 해줬는데 이 말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대가 바로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의 씨앗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식이라는 존재를 마음의 안전망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자라온 시대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꾸리기도 벅찬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집값, 일자리, 아이 양육, 관계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이해하려 애쓰고 다른 한쪽은 서운함을 키웁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 비교와 판단이 시작됩니다. 형제끼리 비교하고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식을 비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 불일치에서 오는 상처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현실과의 간극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고라고 부릅니다. 원에서 생긴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이 마음은 결국 부모 자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내 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기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기대는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는 서운함을 키웁니다. 그 결과 서로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내 노후에 보험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다. 이 생각이 자리 잡을 때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잠시 짧은 연습을 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도움인가? 아니면 안심인가?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 안심을 꼭
자식에게서만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집착은 이미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결심은 차갑거나 냉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만남이 되고 요구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대가 왜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과 만나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시간을 미루는 습관이 어떻게 삶의 발목을 잡는지 차분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기대를 하나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시간을 미룹니다. 아직은 괜찮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늦지 않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노후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시간 역시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 무상을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특히 아직 몸이 움직이고 아직 수입이 있고 아직 큰 병이 없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래가 현재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간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심리 중 하나는 지연된 위기의식입니다. 머리로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계속 미룹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장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무리해도 괜찮고, 지금은 쉬어도 괜찮고, 지금은 소비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지금이 쌓여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갑작스러운 불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뤄온 선택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순간도 고입니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환경이 바뀌어 수입이 끊겼을 때, 마음이 지쳐 새로운 것을 시작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하지만 이 깨달음은 대부분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먼 미래의 위험보다 지금의 안락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행위는 늘 내일로 밀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라는 생각이 이 편향을 더 강화합니다. 이 생각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수행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시작하자. 이 말은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게 만드는 말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앞으로의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면 나는 지금의 하루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 질문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현재로 끌어오기 위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깨어있음은 미래를 상상하는 데서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중 딱 10분만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멀리 두고 이렇게 적어 봅니다.
지금의 내가 5년 뒤에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오늘 안에 끝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마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더 이상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인식이 쌓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지만은 그 시간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바뀝니다. 무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그 무상 앞에서 무력해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소비로 달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습관이 왜 중년 이후의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시간을 미루는 습관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마음을 달래는 또 다른 함정도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불안은 아주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불안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지고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합니다. 바로 소비입니다. 무언가를 사는 순간 마음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새로운 물건, 맛있는 음식, 짧은 여행, 작은 사치,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같은 불안이 올라오고 사람은 또 다른 소비를 찾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외부 대상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 습관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소비의 목적이 필요해서 위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기 시작하면 지출은 점점 통제력을 잃습니다. 특히 외로움, 서운함, 허무함 같은 감정이 겹칠수록 이 소비는 더 잦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보상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처리하지 못할 때 행동으로 덮으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결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 후에 남는 것은 잠깐의 만족과 다시 돌아오는 불안, 그리고 통장 잔고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이렇게 자기 비난이 더해지면서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이렇게 겹겹이 쌓입니다.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덮으려는 행동이 있고 그 행동에 대한 후회가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선택의 자유,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함께 줄어듭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절제가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소비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낄 때 소비로 도망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에서 말하는 정념은 바로 이 지점을 비춥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사고 싶어지는 순간 바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물건이 이 감정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소비와
선택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필요한 소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다른 선택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잠깐 산책을 하거나 호흡을 고르거나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 작은 전환이 쌓이면은 소비는 줄고 마음의 주도권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감정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돈으로 덮지 않고,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길러질수록 삶은 불필요하게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과 소비가 사회적 비교와 만날 때 어떻게 더 큰 부담과 지출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삶을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그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의 비교는 더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젊을 때의 비교가 성과와 속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시기의 비교는 체면과 모습에 관한 것이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여행을 다니네, 누구는 자식이 잘 돼서 편하게 사네,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스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비교심을 아집의 한 형태로 봅니다. 나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타인과 나를 재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문제인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옆을 보면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 비교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위험한 것은 이 비교가 소비와 결합할 때입니다. 겉모습, 생활 수준, 인간관계에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경조사를 줄이면 인색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실제 형편과 상관없이 남들과 비슷해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압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에 이 압박은 더 강해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역할이 줄어들고 인정받던 위치가 사라질수록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설득은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삶의 여유를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그래서 무언가를 더 얹어야만 괜찮아질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선택들이 쌓이면서 재정은 빠듯해지고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것이 선명해집니다. 정말 내가 원해서인지 아니면 남의 눈이 떠올라서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수행은 늘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특히 돈과 관련된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추어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게 만드는가? 편안함은 오래가고
증명은 늘 새로운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면 삶의 방향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체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속도를 찾습니다. 그 속도 안에서만 가능한 준비가 있고 그 준비가 삶을 지탱해 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과시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만 지켜집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은 남의 시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비교와 체면에 매여 있을수록 왜 사람은 주변을 더 통제하려 들게 되는지, 그리고 그 통제가 관계와 삶을 어떻게 더 고립시키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마음이 통제로 이어질 때 어떤 고통이 만들어지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단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통제로 바뀝니다.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건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말들은 걱정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관계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형태를 바꾸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의 집착이 성취와 소유였다면 중년 이후의 집착은 관계와 영향력으로 옮겨갑니다. 더 이상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느낄수록 사람은 자신이 아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가족입니다. 문제는 이 통제가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운다는 점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자신의 불안을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욕구라고 부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타인을 조정함으로써 상쇄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통제가 강해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이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관계가 불안해질수록 사람은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간섭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줄어들고 대화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마음을 나눌 곳이 사라집니다. 중년 이후의 고립은 이렇게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정서적으로도 실제 생활에서도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해 주는 마음입니다. 자비에는 통제가 없습니다. 대신 신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을 때 관계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제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계와 간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불안인지 진짜 사랑인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상대에게 부담으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신뢰에서 나온 말은 짧아도 힘이 있습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지적하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걱정인가 두려움인가?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수 있는가? 만약 괜찮지 않다면 그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상대를 믿을수록 관계는 오래 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함께 있어도 숨 막히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통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서 있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관계에 매달리다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또 하나의 습관, 즉 주기만 하며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베풀며 살아왔다. 이 말에는 자부심도 있고 동시에 외로움도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태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감당할 힘이 있고 아직 회복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주는 습관이 다른 얼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지 않으면 관계가 끊길 것 같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남을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중요한 덕목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 없는 보시는 스스로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짜 보시는 상대를 살리고 동시에 나도 살립니다. 반면 인정받기 위해 주는 행위는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비워버립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정거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마음의 자리를 얻으려 하고 시간을 내주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무리한 희생으로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따뜻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야 나를 필요로 하겠지.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부 자기 가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줘야만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줄 수 없게 되면 관계는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그때 남는 것은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말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소모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집착은 대상이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주는 방식, 버려지지 않기 위해 베푸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이든 에너지든 마음이든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는 줄 수 있고 무엇부터는 줄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균형을 뜻합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짧은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이 도움을 주고 나서 내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선택이 나의 생활을 흔들지는 않는가? 상대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도움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중하고 분명하게 나의 한계를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넘기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뒤따릅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가 생길 때 관계는 오히려 단순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관계는 많이 주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어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도움을 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내가 나로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관계와 인정에 매달리다 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운명이나 팔자 탓으로 돌리게 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어떻게 삶의 선택을 멈추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습관과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반복해온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리듬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실천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연습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삶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던 흐름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멈출 수 있어야 다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특히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멈추어 서서 호흡을 3번만 해보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3번의 호흡은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호흡 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지금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감정은 무엇인가? 불안인지, 서운함인지, 외로움인지 이름을 붙여봅니다. 둘째, 이 감정은 무엇을 지키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체면인지, 안전인지, 인정인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셋째, 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때 내 삶은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더 약해질까를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답을 빨리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행동입니다. 질문까지 마쳤다면 그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합니다. 돈과 관련된 행동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관계에 관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을 줄이겠다는 큰 결심 대신 오늘은 한 번에 불필요한 소비를 미루는 선택을 합니다. 건강을 챙기겠다는 계획 대신 오늘은 10분만 걷습니다. 관계를 바꾸겠다는 다짐 대신 오늘은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말을 한번 줄여봅니다. 이 작은 행동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묶고 하나의 흐름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3번의 호흡, 3가지 질문, 하나의 작은 행동, 이 흐름을 하루에 한 번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도 반복 속에서 깊어집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삶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에서 내가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 감각은 중년 이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연습은 자신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써 버텨온 자신을 조금 덜 힘들게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마음, 다시 선택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습관과 마음을 하나로 엮어 중년 이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방향을 정리하려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가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지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 하나를 떠올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이미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년 이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습관과 마음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는 순간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두려움은 깨어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운명이나 팔자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마음을 잠시 편하게 해주지만 선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선택이 사라지면은 삶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습관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에만 의존하려는 마음, 자식에게 기대려는 생각, 아직은 괜찮다며 미루는 태도, 불안을 소비로 덮는 행동, 비교와 체면에 매달리는 습관, 관계를 통제하려는 마음,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삶의 중심이 나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조건, 다른 시선에 삶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특별한 경지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 선택하며 사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을 때 사람은 비로소 나이와 상관없이 단단해집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꼭 남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둘째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태도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셋째는 자비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선택은 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체면을 지키기 위한 과도한 소비, 관계를 붙잡기 위한 무리한 희생, 그리고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불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순간이라고.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여전히 미래를 바꿉니다. 아주 간단한 점검을 하나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 하나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는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여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은 어느 순간부터 덜 불안해지고 덜 초조해집니다. 이것이 안정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삶은 무겁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 삶은 조용히 깊어집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붙잡아온 습관과 생각입니다. 그 습관을 알아차리고 하나씩 내려놓는다면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완벽해지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존엄을 만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으로 옮겨갈 차례입니다. 그 선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에는 두려움 대신 조용한 확신이 남게 될 것입니다.